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우리 야구 컨벤션에서 이틀째 첫 번째 패널로 나오게 된 벡터 바이오의 변경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야구 선수들을 위해서 경기력 향상과 상해 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생체역학적 측정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을 접목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야구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은 스포츠 현장하고는 아직까지는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명의 야구 팬으로서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고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벡터바이오의 변경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야구 선수를 위한 생체역학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의 어떤 주제 패널로 초대를 받은 조용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2006년에 바이오메카닉 피칭 이야기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뭐 효과 속도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북들을 이렇게 뭐 집필을 해서 출판한 이력이 있고 지금 현재는 프로스포츠 협회 사회이사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경석 박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일단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슈죠. 야구 선수들에게 생체학적인 측정, 바이오메카닉 측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용빈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출판을 해주셨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소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으로 그런 개념들이 자리가 잡혀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속 소개를 하는 도중에도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아는 만큼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구 선수를 위한 생체역학적인 측정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시켜서 야구 선수들의 경기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체역학이라고 한다면 스포츠 과학의 한 영역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과학을 이런 스포츠 현장에 적용을 시킬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력 향상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상해 예방적인 측면인데요. 일단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런 스포츠과학, 생체역학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이오메카니컬 측정인 바이오메카닉스를 이용한 측정 방법이죠. 그래서 바이오메카니컬 어널리시스, 그리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은 뉴로메카니컬 트레이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 기사나 아니면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는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커쇼 선수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여러 유명한 선수들이 드라이브 라인에 가서 바이오메카닉스를 이용한 측정 기법을 이용해서 피칭 디자인을 받고 그 이후에 동작을 수정을 했더니 구속이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 이런 내용들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야구 관련돼서 바이오메카닉적 측정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것들이 스포츠 현장에 그리고 야구 현장에 아주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었지만 제가 야구계에서는 비전문가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접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드라이브 라인이라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슈화 시켜주면서 그래도 저희들도 약간 힘을 받아서 조금 이런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최근에 많이 접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말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긴 한데 생체역학, 바이오메카닉 이런 거 요즘 많이 대두되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언어적으로 간단하게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체역학, 우리나라 말로는 운동역학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게 바로 바이오메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포츠과학의 한 연구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바이오메카닉스는 바이오라는 단어와 메카닉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라고 한다면 뭐 생물학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카닉스는 뭐 기계학, 역학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개념을 역학적인 개념, 기계학적인 개념으로 풀어서 어떻게 하면 동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풀어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브 라인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국내에도 이런 바이오메카닉스적인 측정, 생체학적인 측정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3차원 동작 분석 그리고 뭐 생체역학 분석 이런 것들 지금 야구 현장에서 다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4단계로 나눠서 지금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일단 현장에서 코치나 감독님들, 지도자분들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그거죠. 선수들이 투구하는 동작을 보고 눈으로 보고 피드백 해주는 것. 이것도 동작 분석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투구 동작을 약간 세분화시키겠죠. 와인드업, 스트라이드, 아니면 뭐 엑셀레이션 구간, 디셀레이션 구간, 팔로우스루 이렇게 구간을 세분화해서 분석하는 것이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자면 이러한 동작을 첨단 장비, 최신 측정 장비를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동작들을 수치화시켜서 과연 어느 정도만큼 향상시키면 어떠한 동작이 바뀔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생체역학이란 동작 분석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세부적인 동작을 투구 동작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전문 장비를 활용해서 측정, 분석, 해석해서 생체역학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바이오메카닉스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정말 다양한 장비가 나와 있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냥 수치화된 자료만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수치화된 데이터를 과연 스포츠 현장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내서 도움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씩 진행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생체역학 분석을 활용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투구 동작이나 타격 동작에 있어서 눈으로 보고 설명하는 것들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피드백을 해서 코치와 감독들 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구 동작을 예를 든다면 각 세분화된 단계에서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발로 푸시를 하고 그리고 디딤발이 더 디디고 그 다음 골반이 회전을 하고 몸통이 회전하고 최종적으로 손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투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적절한 타이밍, 과연 어떤 식의 타이밍을 유지를 하면 과연 조금 더 효율적인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획득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과학적인 근거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현장에 계시는 코치나 지도자분들이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냥 과거의 경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투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초적인 개념이 안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해서 지도자와 선수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그래도 한 1%의 경기력 향상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해외나 국내에서 야구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야구 투수들은 일찍 유소년기 시절 때부터 생체 역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투구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야만이 최적화된 동작을 몸에 배인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익숙한 동작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투수를 대상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상이 오는 게 바로 어깨 부분과 이제 엘보우 조인트, 그러니까 팔꿈치죠. 팔꿈치에 대한 부상인데요. 그래서 내측 측부인대 있죠. 그래서 UCL이라고 하죠.
UCL이라는 내측 측부인대의 부상으로 인해서 뭐 토미존 서저리가 뭐 했고 그래서 부속이 늘어났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구 투수들은 이렇게 그 부상에 상당히 민감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왜 부상이 일어나는가? 과거 연구 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뭐 다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과도한 투구수 그리고 생체역학적으로 잘못된 투구 동작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긴 하죠. 생체역학적으로 잘못된 동작 이런 동작이 과연 어떠한 동작인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연구를 진행했었고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생체역학이라는 전공으로 해서 학위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때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어깨와 팔꿈치 부분에 있어서 상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초점을 뒀었냐면 우리가 투수 교체 타이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투수들이 한 경기에 선발 투수가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투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 투구수를 100개를 어떠한 구종을 던지던지 간에 1이라는 수치를 1이라는 수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패스트볼, 직구를 던졌을 때 커브, 그리고 변화구, 체인지업, 포크볼 이렇게 던졌을 때 분명히 구종에 따라서 어깨나 팔꿈치에 부하되는 부하력이 다를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1구에 패스트볼을 던지고 2구에 패스트볼을 던졌으면 1이라는 가중치를 뒀다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커브를 던졌을 때는 조금 더 1.2배, 1.1배 정도 팔꿈치나 어깨 부분에 부하가 발생한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볼을 던졌을 때는 1이라는 수치를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1.1 또는 1.1을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물론 연구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위해서 제가 생체역학이라는 분야를 활용을 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면 경기력 향상과 상해 예방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체역학, 브레인 트레이닝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 명의 야구 팬으로서 정말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생체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력을 어떻게 하면 운동 수행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운동 수행 능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초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분야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다음 야구 생체역학에서 이제 측정의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쪽에 슬라이드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야구 투구 동작을 세분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동작이 어떤 동작이냐? 바로 와인드업과 스트라이드 동작이 있죠. 오른손 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왼발을 들어 올리면서 와인드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왼발이 착지를 하면서 이제 스트라이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그건 바로 지면 발력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죠? 투구 동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면 발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면 발력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면을 차고 나가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면을 어떻게 차고 나가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동작인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측정을 하면 결과값이 나오긴 하지만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해석하고 스포츠 현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단 오른손 투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발 와인드업을 한 다음에 오른발로 치고 나가는 시점, 이 시점이 어떠한 시점이냐? 우리가 투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이 최초로 전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어떻게 발현해야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투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푸시하는 발과 지지하는 발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슬라이드 하나 더 추가를 시켰던 건데요. 일단 유튜브에 보시면 훌륭한 지도자분들이 이런 내용 많이 설명해 주세요. 지면 발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면 발력 활용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 많이 설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한번 넣어봤고요. 일단 지면 발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뒤쪽 발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화살표로 올라가 있죠. 그게 이제 힘의 크기와 방향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지발에서도 힘의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면 발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투구 구속이나 밸런스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거의 선행 연구부터 아주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건 간단한 하나의 샘플이고요. 일단 지면 발력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힘값으로 표현이 돼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지면 발력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힘을 분해를 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후로 가해지는 힘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수직으로 가해지는 지면 발력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좌우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구속이 조금 더 빨랐을 때, 빨간색이 구속이 조금 느렸을 때인데, 위에 있는 그래프를 살펴보면 일단 수직에서 발현된 지면 발력입니다. 수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땅을 아래로 눌리는 힘이겠죠. 그럴 때 지금 보시면 두 개의 데이터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데이터는 보면 앞뒤로 전후로 힘이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보면 구속이 빨랐을 때, 느렸을 때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데이터를 한 가지의 샘플을 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앞쪽으로만 세게 나가면 구속이 빨라지는가, 이런 내용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내서 각 선수에 알맞은 가장 최적화된 그런 동작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런 측정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도 한번 볼게요.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지면 발력 중에서 이제 전후로 힘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좌측에 나와 있는 그래프 패턴이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힘이 그대로 이렇게 받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죠. 근데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갔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패턴이 어떠한 패턴이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앞쪽으로 힘을 치고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멈칫하는 동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측정을 안 해보면 눈으로 보고 우리가 획득하기는 힘든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보여주고 너가 지금 앞쪽으로 치고 나갈 때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한번 주춤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자와 선수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작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장비고요. 일단 설계는 끝났고 저희가 12월 말쯤에는 구축이 돼서 이제 야구 현장에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칭은 벡터 마운드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동형 마운드 안에 지면 발력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동을 해서 선수들이나 훈련하는 곳에 가지고 가면 거기서 바로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피드백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어떻게 재밌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이나 훈련에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 보시면 측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데이터 레포트 폼이 나옵니다. 생체역학, 이거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지면 발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그래프나 데이터들은 이제 우리가 상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뭐 몸통과 골반이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데이터를 표현을 한 건데, 아래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 레포트 폼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드라이브 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 데이터 레포트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저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조건 측정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지만 과연 현장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면 발력에 대한 타이밍과 힘의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이오 메카닉적으로 본다면 오른발로 푸시를 하고, 여기는 이제 힘을 전달하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왼발 같은 경우는 지지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지지를 하면서 이제 골반의 회전, 그 다음에는 몸통의 회전, 그 다음에 상완, 전완,
손가락, 마지막 공으로 힘이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런 타이밍들이 과연 어떻게 순차적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푸시를 하고 나서, 푸시바를 하고 나서 지지를 하게 되는데, 지지를 하는 타이밍에 골반이 너무 많이 회전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펠빅 로딩, 아니면 골반 장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했을 때 골반이 최대한 이렇게 뒤쪽으로 틀어 있으면서 골반의 회전력을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은 이제 몸통의 회전도 최대한 회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뒤쪽에서 준비하면서 나와야 되겠죠.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코칭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수치화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서 피드백을 해주면서 지금 선수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약간 타이밍이 흐트러져 있다거나 아니면 회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던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새총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총을 세게 보내기 위해서는 고무줄을 최대한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런 다음에 통 놓게 되면 세게 날아가게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 같은 경우도 최대한 뒤쪽에서 이렇게 빼고 있다가 앞쪽으로 튕겨주는 그런 동작이 중요한데, 근데 이것도 뭐 다들 코칭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뒤쪽으로 빼는 게 좋으냐? 그것도 또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거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적절한 양의 각도와 각속도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생체역학적인 측정이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는 SFA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심플, 패스트, 그다음 애클리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체역학 측정에 생체역학적으로 측정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면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측정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측정 후에 데이터가 나오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측정을 하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나오게 하고, 그리고 정확성이 높은 데이터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실험실에서 일단 측정했었던 내용이고요. 저희 실험실은 회사 실험실 일단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동형 마인드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뒤쪽에서 보이시는 녹색으로 보이는 두 가지의 판이 지면 발력기인데요. 그래서 지면 발력기 위에 저희가 투구 판도 부착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현일 선수가 지금 이렇게 투구하고 있는 동작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동작을 측정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런 레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체역학적인 측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장을 해오긴 했었는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주목은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아주 많은 데이터와 이런 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던 것보다 딱 한마디면 끝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지금 엄청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동안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아주 그런 반가운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기장에 직접 전문 측정 카메라들을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뭐 모든 구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몇몇 구장에서는 이렇게 경기장에 카메라를 세팅하고 아래 보이는 것처럼 3차원 동작 분석, 생체역학적인 동작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경기에 투구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양 팀 합쳐서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투구를 하게 되죠. 그 모든 구종과 모든 투구에 대해서 생체역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많은 여건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 생체역학 파트에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넣었는데 생체역학 측정에 오해와 진실이라고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생체역학적인 측정, 과연 이런 측정을 하고 데이터로 피드백을 받고 동작을 수정하면 상해가 예방이 되고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고 그리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일단 오해라고 한다면 이런 측정을 한다고 해서 동작을 수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 그리고 선수, 그리고 이렇게 측정해주는 생체역학 전문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동작이 과연 좋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다음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럼 적용을 시킨다고 해서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선수가 다 그렇게 경기력이 좋아진다면, 이 측정만을 통해서 모든 선수가 좋아진다면 모든 선수가 다 시속 150km, 시속 160km 던져야겠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 선수에게 알맞은 최적화된 동작을 찾아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는 저희는 이런 생체역학적인 측정뿐만 아니라 이번 그 세션의 주제이기도 한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브레인 트레이닝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뇌 자극 훈련, 그리고 신경 타이밍 훈련,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프로토콜을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뇌 자극 훈련은 TDCS라고 불리는 그런 정기적 자극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브레인에서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타이밍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아주 미세한 전기 자극을 흘러보냄으로써 각성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한 20분 정도 각성을 시킨 다음에 훈련을 들어가게 되면 약 1시간 정도 운동 효과에서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그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브레인에 정기적 자극을 주고 훈련을 들어가면 조금 더 집중력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고 훈련 효과에 있어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야구에도 접목을 시키고자 지금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야구 말고 다른 종목에서는 그래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적용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인터랙티브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저희는 신경 타이밍 훈련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신경 타이밍 훈련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아까 생체역학적인 측정을 해서 효율적인 타이밍, 야구 투구 동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릴리즈 타이밍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릴리즈 타이밍은 정말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결과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1000분의 1초의 정도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할 때 양발에 대한 협응력에 대한 타이밍, 아니면 양손의 협응력 타이밍, 또는 왼손과 오른손의 협응력에 대한 타이밍, 이런 타이밍적인 능력에 대한 트레이닝을 적용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는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나 지도자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게 되고 훈련 프로그램도 그대로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일단 이 슬라이드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브레인 타이밍 트레이닝을 적용을 시켰고요.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내용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000분의 1초 단위로 나누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짧은 시간을 타이밍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한 34 정도의 오차율이 보였다면 최종적으로 한 8주 정도 저희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8주 정도가 지냈을 때는 한 17 정도의 오차율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7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천분의 17초 정도 자기가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 중에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브레인 타이밍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은 야구 종목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종목.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격이나 아니면 양궁 종목. 이런 종목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트레이닝 기법입니다. 그리고 골프 종목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타이밍 능력이 좋아지면 운동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야구 종목에는 아직까지 많이 접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야구 종목에도 조금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투수들의 경기력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생체역학 전문가가 모여서 어떤 식으로 훈련 트레이닝을 갈 거고 그리고 생체역학적 측정을 통해서 어떠한 변인을 산출을 할 거고 그리고 데이터 레포트가 나갈 겁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더 원하십니까? 이렇게 협의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브레인 활성화 훈련 그리고 이제 신경 타이밍 훈련 그 다음에는 생체역학적 측정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게 되겠죠.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럼 추후에는 어떤 트레이닝이 더 필요한지 협의를 해서 계속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제가 생체역학적인 측정과 브레인 트레이닝의 측정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을 스포츠 현장에 접목시킨 것은 다른 종목에서는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구 종목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곳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이오메카닉적인 측정, 브레인 트레이닝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1번입니다. 협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전 미팅을 통해서 지도자와 그리고 선수, 생체역학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이 잘 되어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하거나 트레이닝할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독님과 이야기가 된 다음에 바로 측정이 들어가면 선수들은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엄청 귀찮아하는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선수의 최대 퍼포먼스도 발휘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1번 협의 과정에서 과연 스포츠 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들인지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이 필요한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 그래서 1번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협의를 할 때 제가 뭐 다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스포츠 과학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 한 10년 정도 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스포츠 과학자들은 현장에 데이터를 피드백을 해줄 때 본인이 산출하고 싶은 데이터를 산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주고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포츠 현장과 지도자와 선수와 이야기를 해서 학술 형태가 아닌 스포츠 현장에서 과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자분들이나 선수분들도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은 낯설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약간 배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픈적인 마인드로 이런 것 좀 받아주시면 경기력에 있어서 1%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과학자들은 솔직히 지금 현장에서 나와 있는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걸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1%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자나 선수분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받아들이셔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벡터 베이스볼 솔루션이라는 베이스볼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이제 올해 말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조금 종식이 되고 괜찮아지면 본격적으로 접목을 시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동영상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생체역학적인 측정과 브레인 트레이닝 관련돼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동영상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지금 조용빈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한 책의 저자시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심도 있고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뭐 이 시간에서 제가 뭐 무슨 특별한 주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예. 사실 제가 책을 썼을 때는 2006년이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모은 시점은 대부분 이제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책 쓴 후에 완전히 다른 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스포츠 과학이 우리나라 이 현장 안에서 얼마나 들어와 있나, 얼마나 발전해 있나, 여기에 대한 어떤 팔로우업이 조금, 예, 느렸었는데, 뭐 미국에 비하면은 지금 뭐 많이 뒤처진 거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과학적 측정 장비를 통해서 선수의 어떤 움직임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업체가 지금 늦게나마 일단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저는 아주 긍정적이고 또 일면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점도 있고요. 저는 사실 야구의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순수한 어떤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관심은 사실은 지속적인 관찰과 측정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큰 산업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렇게 어떤 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솔루션이 나오고 그런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도출된 데이터를 현장과 연결해서,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하고 가치 있는 측정이구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뭐 미국도 이것이 뭐 주류라고 제가 퍼져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시장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얼리 어답터나 아니면은 선구자적 지위에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다른 종목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선수촌에서 제가 아까 말씀 듣기로는 올림픽 선수촌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이 데이터셋과 어떤 데이터 해석과 현장에서의 코칭을 연결해 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뭐 길러져 있나요? 아니면은 네, 지금 다들 아시는 곳일 텐데 진천 선수촌이나 태릉 선수촌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분야에 예를 들면 생체역학 아니면 심리학 아니면 체력적인 파트, 이런 파트에 있어서 연구위원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고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천 선수촌이나 태릉 선수촌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프로 스포츠 종목들은 입촌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입촌을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각 팀마다 스포츠 사이언스 팀이 아마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피드백을 잘 해주고 그리고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아쉬운 것이 국내 제일의 어떤 프로스포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로야구가, 야구가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에서 좀 늦다는 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선수들이 어떤 메카닉적인 측정,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떤 동작의 측정을 통해서 어떤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치는데 그 어떤 보면은 이제 선수가 투구 동작 하는 데 있어서 발끝에서부터 손끝 공 릴리즈 포인트까지 어떻게 보면 체인 리액션이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네. 그 뭐 미국에서 바이오메카니스트에 의하면은 사실 그 연결 과정에서 어떤 선수의 투구 효율성은 가장 약한 단계의 연결성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그게 메카닉적인 어떤 조언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수가 사실 메카닉이라는 신체의 구속을 받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능력에, 예.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 능력의 한계가 그 정도인지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수치화시켜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히 다루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잘못 측정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수치화를 시켜서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 그 수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다뤄야 되는 영역이고, 그 질문해 주셨던 내용처럼 각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과거에 진행됐던 선행 연구만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측정을 한 다음에 지금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어. 이 피드백은 상당히 위험한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측정했던 사람하고 지금 과거에 있었던 선행 연구의 자료하고 측정자하고는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를 직접적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좀 약간 위험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솔직히 엄청 어려운 내용입니다. 엄청 어려운 내용인데 그걸 좀 너무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면 정말 다른 방향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개인의 특성에 알맞게끔 그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번 단계가 엄청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측정하고자 하는 그 선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코치 감독님들이 어떻게 지금 코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측정한 데이터만 가지고 그대로 피드백을 해드려 버리면 정말 엉뚱한 데이터가 피드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1번 단계에서 이 선수가 지금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도 적용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같이 이해를 한 다음에 동시에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선수에게 알맞은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과학적인 측정 장비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뭐 의미가 있지만은 결국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셋이 많이 쌓여야지 저도 이게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어떠신가요?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아직 못하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그 국가기관 연구소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작년 7월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을 했는데 현장이나 아니면 야구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들여보면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상당히 배타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스포츠 현장에서는.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지금 우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의 의견과 바이오메카닉적인 측정, 스포츠 과학적인 측정에 대한 데이터 이 두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전자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학적인 측정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서 쌓아왔었던 그런 경험적인 지식, 이 지식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경험적인 지식에서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이 이렇게 엎혀진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를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포츠 현장에 이런 거를 설명을 하게 되면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번 과정이 제일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야, 지금부터 그럼 저희 생체역학적 측정해 보겠습니다. 투수분 이쪽으로 와서 저희 세팅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선수는 억지로 끌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코치나 감독님들이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근데 1번 과정에서 선수가 참여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선수는 내려와서 측정을 하면 생체역학적 측정하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몸에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합니다. 그럼 선수들은 벌써부터 쉬는 시간에 내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스트레스가 받아 있는 상태고요. 그렇겠죠.
그 상태에서 이거 꼭 부착해야 되나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다가 끝내는 코치나 감독님들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죠. 하는데 과연 그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올까? 안 나오겠죠. 정말 설렁설렁 던집니다. 평소에 140 던지는 선수들도 측정할 때는 120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가지고 있어 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측정을 할 때, 생체역학적인 측정을 할 때는 그 선수에 대한 의지, 코치 감독님들, 그리고 생체역학 전문가들, 이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경기력 향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다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됐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측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옵니다. 야구 종목으로만 예를 들게요. 다른 종목을 제외하고. 측정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측정 끝난 건가요? 그러면 내일까지 시속 5km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해결책 가져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저희도 많이 황당하죠. 저희도 아니 이거 측정을 한 번 해서 시속 5km 올릴 수 있다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선수가 시속 150km, 시속 160km 던져버리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코치, 지도자, 선수, 생체역학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협업을 했을 때 최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포인트가 지금 사실 공의 궤적에 대한 추적 장치들은 지금 야구장이나 아니면은 간이한 어떤 궤적 추적 장치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쌓인 데이터들을 현장에 어떻게 전달 피드백을 하고 현장에서 그것을 다시 선수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약간 또 다른 아트의 영역이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선수가 뭐 하체랑 상체랑 연결이 좀 안 돼서 팔이 뒤에서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는 선수가 있다고 치면은 바이오메카닉 측정해서 여기가 바로 이 선수의 로스 구간이다, 손실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어떤 그 선수의 어떤 동작적인 개선으로 가져가려면은 그 부분을 어떤 코칭 클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설득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혹시 그럼 그런 거는 순전히 그냥 코치님의 영역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종의 컨설팅이나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시나요?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렸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그냥 막 바로바로 이렇게 드린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코치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거기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약간 이제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목을 시켜보던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은 선수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게 10이면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한 7, 글로 쓰러가면 3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뭐 책을 써서 그 책이 어쩌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선수들은 글로 쓴 게 기껏해야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든 어떤 뭐 감으로든 느낌으로든 어쨌든 나머지 7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7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그 협의를 통해서 많은 걸 끌어내야지 현장에서 측정하는 어떤 과학적인 측정을 하는 사람들도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 뭐 알겠습니다. 지금 카톡 질문에 몇 가지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나씩 제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 각 구종에 따라 팔꿈치와 어깨의 부하가 가해지는 수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종에 따라서 약간 팔꿈치로만 일단 예를 들게요. 팔꿈치 부하가 달라지는 이유가 제가 측정해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프로 선수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화구보다 패스트볼을 던질 때 더 많은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변화구, 포크볼 던지면 더 부하가 많이 간다 이런 속설이 있었죠. 뭐 그게 근데 그렇게 나오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유소년기 어린 선수들을 측정을 해보면 거의 한 유의미하게 변화구에서 더 많은 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왜 발생을 하느냐. 억지로 변화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 익숙하지 않은데 팔꿈치를 틀어버린다던가
너무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계속 커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팔꿈치의 부하는 우리가 일단 해부학적 용어로는 바루스 발구스 모멘트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부하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면 변화구를 던질 때 보면 유소년일수록 훨씬 더 많은 부하력을 가지고 있고 프로로 올라갈수록 그 동작이 몸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부하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뭐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다음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훈련이 인지 훈련과 같은 훈련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브레인 훈련하고 그 브레인 트레이닝도 정말 다양한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였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그 비주얼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브레인 트레이닝의 일종이죠.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을 한다면 엄청 포괄적인 개념이고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 트레이닝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브레인 트레이닝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저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게 네네. 결국은 이제 사실 코치의 사소한 지도조차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거부감을 느낀 선수도 있고 본인의 굉장히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방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그러면 선수의 어떤 자기 어떤 운동 신경에 대한 어떤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브레인 트레이닝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예. 제가 아까 생체역학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그 투구 동작을 아주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평소대로 던지대로 했지. 내가 와인드업은 이렇게 하고 푸시는 이렇게 하고 지지반 이렇게 하고 몸통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타이밍이라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복된 훈련 속에 무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브레인에서 타이밍 조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일정한 릴리즈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발을 디디는 순간 골반이 회전하는 순간에 대한 타이밍을 미세하게 무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질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예방 목적에 맞추어 측정을 한다고 하면 측정 후 데이터 분석의 적용의 시점에 발표자님, 지도자, 의사분 등이 동시에 다각도로 분석 및 제안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의료계에 계신 분들과는 어떤 방법으로 연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또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계속 구축을 하고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료인들하고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구두로는 이야기를 몇 번 이렇게 오고 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의료인들하고는 아직까지는 접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그렇게 협업을 한다면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별로 구분을 나누어 두고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개인별로 전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을 분석하고 측정하고 연구하는 영역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 두긴 합니다. 투수를 든다면 예를 들면 비슷한 신체 아니면 오버핸드 아니면 스리커터, 사이드, 언더핸드 이렇게 있겠죠. 그런 유형별로 분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체적인 영역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선수만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역학적인 개념 하에서 바이오메카닉스적인 개념 하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거는 케이스별로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1번 과정, 즉 선수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메카닉 측정과 데이터는 의학적 검사로 비유하자면 여러 영상학적 검사,
피 검사, 신체 검상 중 하나의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면적으로 선수를 평가할 때 하나의 객관화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퍼포먼스의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상, 재활 혹은 슬럼프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아, 질문 아님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질문이 아니고 네, 여기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그 조용빈 선생님께서 질문 받아보시고 내용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오메카닉 피칭 이야기 재출간 또는 개정판 계획은 없으신가요? 굉장히 저도 네. 찬성합니다. 저도 계획만 제가 절판된 지가 아마 10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요.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절판된 지. 근데 계획만 지금 10년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생각은 있는데 이게 또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쓰던 시점과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달려들어서 도전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또 옛날 그 시절처럼 이 비전문가가 그냥 치기 어린 생각으로 썼던 서적을 그대로 놔는 거는 너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 굉장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기에 또 제 본업도 있고 해서 계획만 한 10년짜라고 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존의 훈련 방식을 하던 선수가 기존 훈련과 데이터 기반의 훈련 방식을 같이 병행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마인드, 제가 뭐 스포츠 심리학 전공은 아니지만은 저는 과학이랑 다르게 코칭은 약간 코칭은 과학이랑 약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종교와도 같고요. 지도자에 대한 어떤 무한한 믿음이면은 그 지도자가 뭐 어떤 지시를 하든 그 자기 퍼포먼스가 항상 됐다면은 그게 그 지도자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코치와 어떤 선수 간의 관계는 측정을 하는 과학자와 어떤 선수 간의 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은 말 그대로 그냥 자기를 여기에 던지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지. 그래야지 좋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좋은 데이터가 바탕이 돼야지. 좋은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야지 결국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새로운 건데 혹시라도 5kg 구속 늘까봐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완전히 오픈 마인드로 내가 진짜 여기에 내 몸을 던진다고 생각해야겠죠. 이제 뭐 제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입니다. 또 뭐 추가적인 질문은 지금 이게 두 개가 다네요. 네, 저희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조용빈 선생님께서도 야구를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고 선수 출신이 아니고 비선수 출신이죠. 저도 비선수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야구 팬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접근을 하고 나가는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야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과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제가 책을 거의 닳도록 읽었던 조용빈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패널로 나올 수 있어서 아주 영광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야말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산업을 발전시킨 분들이야말로 진짜 이 산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